이 작품이 이제 김승옥 선생님 작품이에요. 김승옥 선생님. 김승옥 선생님이라고 들어봤니? 무진기행이라는 소설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김승옥 선생님. 옛날에 이제 지식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소설가 넘버1으로 꼽힌 적이 있었던 분입니다. 그만큼 인기 소설가입니다. 특히 배운 사람들한테 인기 있는 그런 소설가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설이 조금 어렵겠죠. 약간 지식인풍이 납니다. 1964년 겨울인데 1964년 얘들아 64년의 시대적 특징을 보면 얘들아 60년에 살구가 일어나고 그 뒤에 군사구태타가 일어나잖아요. 그래가지고 군사정권이 들어선 다음에 64년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한일협정이 벌어집니다. 한일협정. 그러니까 그 전에 이승만 정부까지는 일본이랑 척지고 살았단 말이야. 일본이랑. 근데 당시에 일본은 전후복구가 빠르게 되고 경제적으로 빠르게 성장을 했거든요. 뭐 때문에? 예. 우리나라의 6.25 때문에요. 전쟁 특수를 아주 제대로 누렸잖아요, 일본이. 그래서 우리나라 6.25 덕분에 빠르게 경제 성장을 했어요.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이 경제적으로 굉장히 낙후해 있으니까 일본이랑 빨리 교류를 해가지고 경제적으로 부유해졌으면 하는 생각을 늘 하고 있었는데 그걸 이제 군사정부에서 이제 하겠다고 그러니까 미국에서 환영하고 지지를 해줬었죠. 근데 누가 강력하게 반대를 했을 것 같아? 그렇죠. 우리 국민 정서상 용납할 수가 없었겠죠. 그렇죠? 그래서 살구 정도의 대규모 시위가 벌어졌다고 해요. 저도 이때는 안 겪어봐서 모르는데 들은 얘기로는 살구 못지않은 대규모 시위가 벌어졌던 게 64년 그리고 65년까지 이게 이어졌다고 합니다. 그게 이제 1964년의 시대적 상황인데 그 64년 겨울 얘기입니다. 겨울. 공간적 배경은 서울이죠. 서울. 자, 한번 봅시다. 1964년 서울의 선술집 묘사와 등장인물의 소개. 이 선술집이라고 그러면 너희 들어봤나? 포장마차 생각하시면 됩니다. 포장마차. 포장마차. 저희도 많이 가봤어요. 라고 얘기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지금 너희가 생각하는 포장마차랑은 조금 다른 종류의 포장마차입니다. 자, 어떤 포장마차냐? 안주가 2개밖에 없어요. 맞춰봐. 뭐랑 먹을까? 이거 읽어본 학생은 아는데 이거 EBS에 있는 부분이거든? 안주 딱 2종류 팔아요. 포장마차에서. 뭐랑 먹? 예, 첫 번째는 오뎅입니다. 두 번째는 되게 쉬운데? 육류가 있어야 될 것 같잖아요, 육류. 뭐 팔까? 예? 두루치기? 돼지고기 이런 거, 이 당시에 경제적으로 이제 낙후했을 때입니다. 그런 거 어떻게 먹어요? 가장 손쉽게 구할 수 있는 고기. 너희는 잘 모르나? 참새구이. 이 당시에 포장마차에서는 딱 2가지 종류의 안주만 팔았어요. 오뎅이랑 참새구이. 자, 그 다음에 세 종류의 술을 팔았다고 하죠. 세 종류의 술. 이건 지금 알 것 같다. 세 종류. 우리나라 전통주 하면 딱 3개죠. 뭐? 탁주, 청주, 소주. 3개죠. 자, 그리고 차가운 바람이 들어가요. 차가운 바람이. 이 얘기는 뭐야? 너희 긴 대화 나누지 말고 잠깐 있다가 이 얘기예요. 원래 술 장사를 하려면 얘들아 오래 앉아있어야 되잖아. 그지? 그래서 술을 많이 마셔야 좀 돈도 벌고 그러는 거 아니냐. 근데 이런 선술집은 퇴근할 때 잠깐 들렸다 가는 곳입니다. 오래 있지를 못해요. 일단 춥고 주인도 그걸 원해서 하는 장사가 아니에요. 어차피 이 당시에는 통금이 있었습니다. 12시 이전에 다 집에 들어가야 돼요. 12시에 통행금지이기 때문에. 자, 그러니까 사실 이제 여기 선술집이 바로 어떤 서울이라는 도시의 특성을 축소시켜서 보여주는 공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서울이란 공간은 얘들아 뭐가 없는 공간 첫 번째? 서울이란 공간은 고향이 없는 공간이라고 생각하셔요. 고향의 개념이 뭐죠? 태어난 곳이 고향 아닙니까? 서울에 태어난 사람은 서울이 고향이죠. 아니에요. 이게 도시 이전의 사회를 살던 사람들이랑 생각을 해보시면요. 도시 이전의 사회를 살던 사람들은 내가 태어난 곳이 고향인데 나만 태어난 게 아니죠.
우리 아버지도 거기서 태어나서 죽었고 우리 할아버지도 거기서 태어나서 죽었고 증조 할아버지도 몇 대에 걸쳐가지고 거기서 태어나고 죽었어요. 나도 여기서 태어나서 죽을 것이라는 걸 의심을 전혀 하지 않는 공간이. 그 공간이 바로 고향이에요. 알겠니? 근데 서울에는 그런 사람들이 사는 게 아니죠. 그죠? 서울은 도시잖아요, 도시. 그러니까 뜨내기들이 사는 곳이에요. 잠깐 왔다 가는 곳. 그죠? 여기서도 퇴근하다 잠깐 들렸다 가는 곳이라니까, 선술집. 그죠? 뜨내기들이 만나가지고 잠깐 대화가 나누는 가는 곳이고, 그리고 이런 데서는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진 않겠죠. 그죠? 잠깐 들렸다 가는 곳이니까. 서울도 그런 곳이죠. 서울도. 어떤 깊이 있는 인간관계를 맺는 공간이 아니에요. 그것도 친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몇 대를 걸쳐서 한 마을에 살았던 사람이랑 같냐 그게. 그지? 그런 진한 인간관계가 맺어지는 공간이 아니라는 거죠. 도시가. 자, 여기 이제 인물들이 나옵니다. 안이라는 사람과 나가 나오는데, 얘들아, 인물들이 이름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안, 김 이런 식으로 나오면 뭐라고? 예? 이런 건 익명성. 익명성이라는 것은 어떤 보편성을 의미한다고 보면 된다고 그랬죠, 제가. 익명성, 보편성. 이름을 숨기고 있다는 것은 어떤 인물의 개성을 죽여버리는 겁니다. 개성을 죽이면 당연히 인물의 보편성이 살아나는 거죠. 자, 아는 25세 부잣집 장남입니다. 대학원생이고, 돈도 많고 공부도 많이 한 애가 아니에요. 예, 나는 이제 김인데 25세 시골 출신이에요. 고졸이고 육사를 지원했다 낙방하고 군대 갔다 와서 임질 경험이 있는 아주 평범한 구청 병사계에 근무하는 청년입니다. 이제 공통점은 둘 다 25살 젊은 시절이고, 이 25살이라는 나이의 특징은 뭐냐면 얘네들은 아까 얘기했었던 공동체 사회를 경험하지 못한 학생들이에요. 그죠? 고향을 경험하지 못한 도시에서 태어난, 얘는 이제 시골 출신이니까 도시에서 태어난 건 아니지만, 하지만 어떤 도시의 삶에 더 익숙해져 있는 그런 인물들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바로 나와 아내 대화. 자, 대화의 특징들이 각각 다르니까 잘 받으세요. 1번 대화의 특징입니다. 내가 이제 김이죠. 내가 아내에게 뭐라고 하냐면 파리를 사냥하라고 파리를 사랑하느냐고 물어봅니다. 이게 굉장히 유명한 문장인데, 우리 대학 때 그래가지고 저 어떤 선배 만났더니 처음에 그렇게 물어보더라고. 야, 너 파리 사랑해? 이렇게 물어보더라고. 그게 저희 국문과에서는 이 책 읽어봤어?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김승옥 알죠? 이렇게 대답을 했더니 선배가 아주 만족스러워 하더라고. 자, 파리를 사랑하느냐는 나의 질문에 그는 우물거렸고, 나는 날 수 있는 것으로서 손안에 잡아본 것이기 때문에 나는 사랑한다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추위에 절여드는 발바닥에 신경을 써요. 이 부분까지가 EBS에 있습니다. 얘들아, 파리를 사랑하냐는 나의 질문은 어떤 의미일까요? 예? 어떤 비상, 꿈에 관한 얘기라고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겠죠? 파리는 날 수 있으니까. 그죠? 왜 하필 파리냐고 물어보면 내 손안에 잡힌다는 얘기는 어떤 꿈이라는 거야? 그나마 현실적인 꿈이라는 거죠. 실현 가능성이 있는 꿈. 그죠? 이게 비상, 꿈에 관한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아는 사실이 이거 잘 못 알아들은 거겠죠? 이런 식으로 물어보면 누구나 다 못 알아듣겠죠. 우물거려요. 이번에는 안이 나에게 물어봅니다. 안은 나에게 꿈틀거리는 것을 사랑하냐고 물어봐요. 내가 파리에 대해 생각한 만큼 안은 꿈틀거리는 거에 대해서 사유를 한 겁니다. 나는 의기양양해서 옛 추억을 떠올리면서 여자 아랫배의 움직임을 이야기합니다. 그는 꿈틀거리는 것은 데모를 말한다고 얘기를 해요. 이때 시대가 한일협정 반대 시위가 굉장히 강렬했었던 때라고 그랬죠. 60년에 살고 64년에 한일협정 반대 시위니까 굉장히 큰 데모들이 많이 일어났었던 때입니다. 그리고 서울이 모든 욕망의 집결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 욕망의 집결지. 그리고 대화는 끊어지고 말아요. 일단 나는 지식인답게 꿈틀거리는 것을 뭐라고 생각해요? 꿈틀거리는 것을 어떤 욕망인데, 뭐에 대한 욕망? 데모를 왜 하니? 뭔가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죠? 사회적 변화를 위해서 데모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4.19 때는 독재 정권을 물리치고 민주화를 실현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데모를 했던 거. 그리고 한일협정 반대 시위에서는 일본과의 관계에서 우리의 민족적 자부심을 지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바라는 어떤 국가나 민족의 이미지가 있을 거 아니야. 그걸 지키기 위해서 이제 데모를 하는 거잖아요. 지금이 그렇지 않으니까 그런 식으로 변화시키려고. 그죠? 그런 이제 변화에 대한 욕망. 이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죠? 변화에 대한 욕망. 사실 이제 도시를 얘기하면서 이게 서울이잖아. 1964 겨울 서울인데 도시를 얘기하면서 가장 빼놓을 수 없는 단어가 바로 이 단어입니다. 욕망. 욕망. 얘들아, 우리 자본주의 초기에는 모든 사상가들이 입을 모아서 다 뭘 얘기했니? 예? 금욕을 얘기했어요. 금욕을. 이게 자본주의 초기예요. 너희 뭐 윤리 같은 거 배울 때 프로테스탄티즘이나 뭐 이런 거 배우잖아. 이게 전부 금욕주의예요. 자본주의 초기 사상가들이 얘기한 건 전부 금욕주의야. 근데 자본주의가 후기로 들어가면서 모든 사람들이 이 금욕이란 건 욕망을 부정적으로 보는 거잖아요. 그죠? 욕망을 어떻게 얘기해요? 욕망을 긍정적으로 얘기합니다. 욕망을. 그러니까 옛날에 저 같은 경우도 옛날에 교육을 받아가지고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때 전부 아나바다 이런 게 좋은 거라고 배웠어요. 아껴 쓰고 나눠 쓰고 바꿔 쓰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IMF가 딱 터지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이거 아나바다 하다간 다 망한다는 얘기를 하더라고. 그렇죠? 그죠? 아니 경제가 순환돼야 되는데 아껴 쓰고 바꿔 쓰고 이러면 그죠? 경제가 돌아갑니까? 안 돌아가지? 그죠? 경제라는 것은 생산보다도 뭐가 우선이야? 생산보다도 뭐가 우선이야? 소비가 우선이에요. 그죠? 소비되지 않으면 경제는 순환되지 않고 순환되지 않으면 경제는 망하는 거예요. 그렇죠? 왜 우리가 지금 경제가 위축됐다고 얘기합니까? 사람들이 소비를 안 하잖아요. 그렇죠? 사람들이 소비를 안 합니다. 외식 물가 다 올라가지고 사람들이 외식도 안 하고 그러면 이제 경제가 망하는 거예요. 그죠? 자본주의 핵심은 이 소비거든요. 소비. 근데 과거에 생산력이 낮았을 때는 생산을 촉구하는 게 우선이었겠죠. 그죠? 근데 생산이 어느 정도 되면서부터는 이제 욕망을 긍정적으로 보고 소비를 이제 강조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서울은 도시라는 곳은 생산의 공간이 아니죠. 어떤 공간이야? 소비의 공간입니다. 도시라는 것은. 그래서 이 욕망이라는 단어만큼 도시에 어울리는 단어가 없죠. 그렇죠? 모든 욕망들이 이 도시에 모이는 거죠. 됐죠? 자, 근데 요 1번 대화의 특징을 보면요. 1번 대화의 특징은 뭐야? 꿈에 관한 얘기이면서, 그죠? 꿈에 관한 얘기면서, 그러니까 이상에 관한 얘기면서, 여기 정리해 볼게. 이상에 관한 얘기이면서 어떤 사회적인 얘기예요. 데모. 사회적인 얘기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 대화를 할 때 안과 내가 소통과 공감을 했나? 못하죠. 대화가 단절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죠? 단절적으로 이루어지니까 안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거짓말하고 있다는 얘기는 실제 거짓말을 한다는 뜻이라기보다는 대화가 잘 안 된다는 얘기겠죠. 서로 공감할 수 없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 정도로 들립니다. 다른 이야기를 하자고 해요. 그래서 나는 그를 골려주려고 평화시장 앞 가로등에 불 꺼진 개수, 화신백화점. 여러분들 이 백화점 잘 모를 텐데 제가 고등학교 때까지 있었거든요. 예. 지금은 이 자리에 이제 종로타워가 있습니다. 종로타워. 종로타워 아시죠? 종로의 메카. 그러니까 옛날에 종로에서 가장 큰 백화점이었어요. 화신백화점. 일제시대부터 있었던 백화점입니다. 6층에 창에 불빛 개수를 말하고 그러자 그가 기뻐하면서 서대문에서 버스를 기다리는 사람들의 숫자를 말하고 나는 단성사, 종로 3가에 있는 극장이죠. 지금 이제 허물었나? 지금 허물었을 거예요. 옆 쓰레기통에 포장지, 적십자 병원 앞 나뭇가지, 을지로 삼가 술집의 섹시 이야기로 화답하며 서로를 점점 존중하는 분위기가 됩니다. 두 번째 이야기에서는 얘들아 어떻게? 기뻐하고 존중하는 분위기가 무르익게 되죠. 그죠? 이 얘기는 소통이 된다는 얘기 아니야. 좀 황당하죠? 2번 얘기는 얘들아 1번 얘기랑 성격이 완전히 달라요. 이건 이상에 관한 얘기가 아니죠. 그죠?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에 관한 얘기예요. 현실에 관한 얘기면서 어떠니? 사회에 관한 얘기가 아니죠. 전부 개인만 알고 있는 정보예요. 어떻게 보면 공감할 수 없는 정보입니다. 그죠? 아니
화신백화점 6층에 불빛의 개수가 몇 개인지 누가 아냐고. 시험본 놈만 알겠지. 근데 누가 시험봤겠어. 얘밖에 안 시험봤을 걸 아마? 그죠? 거기에 누가 공감을 합니까? 얘밖에 모르는 정보예요. 개인만 알고 있는 정보, 단절적인 정보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누구도 이런 걸 많았던 거야. 누구한테도. 그렇죠. 이 안도 이런 정보가 많았던 거예요. 너도 널만 알고 있는 정보가 많구나. 나도 나만 알고 있는 정보가 많은데 우리 서로 끼리끼리 자기만 알고 있는 정보가 많구나 이러면서 막 공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좀 황당하죠. 좀 황당한데 약간 좀 극대화시킨 표현이긴 한데 이전 사회와 지금 비교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이런 것이 이제 도시의 하나의 또 다른 특징이라고 보셔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도시 이전엔 공동체 사회거든요. 아까 내가 얘기했던 고향이 바로 공동체 사회입니다. 이 공동체 사회의 아주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거지가 없어요. 공동체 사회는. 무슨 얘기인지 알겠냐? 공동체 사회는 거지가 없어요. 거지가 없다는 얘기가 뭐냐면 여러분들 그 심청전 읽어봤죠? 심청전. 그지? 심청이가 얘들아 엄마는 낳다 죽었고 아빠는 생산력이 없는 사람이잖아. 맹인이잖아. 근데 얘가 어떻게 살아남죠? 네? 동네 사람들이 키워주잖아. 젖동량 해가지고 키워주고 커가지고는 지가 동양을 다녀요.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의 공동체 사회는 곳곳에 사는 사람들의 젓가락 개수까지 다 알고 있는 사회야. 모든 정보가 다 공개되어 있는 사회. 그리고 거지가 없다는 얘기는 누가 생산력이 없잖아요. 그럼 먹여 살려요. 먹여 살리지 않으면 천벌을 받는다고 생각을 했어. 사람들의 세계관이. 그래서 심청전까지 읽어보면 거기는 완벽한 공동체 사회예요. 심청이가 동양이라고 그래가지고 마을 사람들한테 빌어먹는 게 아니에요. 아주 당당하게 가가지고 저 왔어요 이러면 마을 사람들이 아 그래 이거 가져가라 하고 줘요. 그러니까 잉여 생산물을 일부러 만들어 놓는 거죠. 심청이를 위해서. 남는 걸 주는 게 아니에요. 일부러 만들어 놓는 거거든. 이게 공동체 사회예요. 그 기운이 제가 어렸을 때도 약간 있었어요. 동네에 예를 들어 구멍가게 이런 거 있었거든. 지금 편의점인데 저 어렸을 때 구멍가게 있었는데 구멍가게 가가지고 맨날 엄마가 시키는 게 두부 심부름 시키거든. 그 아줌마 잘하는 분이야. 아줌마 저 상진이 왔어요. 두부 엄마가 두부 가져오라고 그래서 가져갈게요. 그러면 아줌마 바쁘니까 그냥 가져가 그래. 그러면 제가 두부 이렇게 잘라가지고 가져가요. 돈 안 냅니까? 안 내요. 어차피 없어요. 어차피 없어. 근데 우리 아줌마는 내가 돈 안 낼 거라는 거 알아. 왜? 우리 아버지 월급날이 언제인지 알아. 내일 모레야. 알아. 월급날 우리 엄마가 돈 갖다 줄 거 알아. 그러니까 그 아줌마는 신경 안 쓰고 그냥 가져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정보가 다 공유되어 있거든요. 이런 사회에 거지가 존재하겠냐고. 존재할 수가 없죠, 거지가. 조선시대에 작년에 왔던 각설이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건 공동체 외부에서 오는 거예요. 공동체 내부에는 거지가 없어요. 자, 그러니까 이 도시라는 것은 모든 정보가 어떻게 돼 있어? 다 단절되어 있는 거예요. 공동체 사회에 비교했을 때.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모든 이게 현실적이고 개인적인 정보라는 것은 모든 정보의 단절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공동체 사회는 모든 정보가 공유되어 있는 반면 도시라는 공간은 모든 정보가 단절적인 곳입니다. 그래서 자기만 알고 있는 정보가 굉장히 많아요. 그게 바로 도시인들이죠. 됐니? 지금은 우리가 도시, 자본주의 이런 거에 굉장히 익숙하지만 이거 보릿고개가 있었던 1964년 얘기입니다. 도시가 생긴 지도 얼마 안 됐고 사람들이 도시에 익숙해진 지도 얼마 안 됐을 때예요. 그때 얘기거든요. 근데 이제 이때 도시의 특징을 김승옥이라는 뛰어난 작가가 아주 날카롭게 파헤친 소설이에요. 자, 세 번째 대화입니다. 세 번째 대화. 나는 부잣집 아들이고 대학원생인 사람이 추운 밤 싸구려 술집에 앉아서 나 같은 사람과 얘기하고 있는 것이 이상하다고 말하고 왜 밤거리에 나오냐고 묻습니다. 나는 오히려 나는 왜 밤거리에 나오는지를 물어요. 그래서 나는 그에게 하숙방에 있는 것보다 나아서라고 말해요. 그러자 아는 나에게 밤에 뿌듯함을 느낄 수 있지 않느냐고 하면서 자기는 밤에 해방감을 느끼고 낮에는 볼 수 없었던 사물의 벌거벗은 모습을 볼 수 있음을 느낀다고 말을 합니다. 이것도 아주 중요한 도시의 특징이에요. 지금 안의 대화에서 아주 중요한 도시의 특징이 나오죠. 얘들아, 아까 잠깐 얘기했는데 이전에 공동체 사회, 고향이라고 불리는 공간은 생산이 중요한 곳이야, 소비가 중요한 곳이야? 생산이 중요한 곳이죠. 근데 이 도시는 생산이 중요한 곳이 아니에요. 뭐가 중요한 곳?
소비가 중요한 곳이에요. 소비는 낮에 이루어지니 밤에 이루어지니. 예? 생산은 낮에 이루어지죠. 근데 소비는 낮과 밤 모든 시간에 이루어집니다. 그죠? 그래서 이전에는 밤이라는 시간이 하나도 중요한 시간이 아니었어요. 공동체 사회에서 밤이라는 시간은요, 하나도 중요한 시간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거 알잖아요. 옛날에는 시간을 측정할 때 시간이 옛날 조선시대 시간을 보면 뭐가 기준이 되니? 예? 그러니까 낮과 밤이 시계가 달랐거든? 근데 밤 시계는 그 밤의 길이에 따라 가지고 시계를 달리 썼었다고 옛날에.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일어나는 시간, 그 해가 뜨는 시간과 해가 지는 시간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옛날에는. 왜? 그 사이에만 일을 할 수가 있으니까. 밤에는 일을 못 하잖아요. 생산이 중요한 시간이니까. 그지? 밤에는 일을 못 하니까 밤 시간대는 무조건 자는 거밖에 없는 거야. 그죠? 밤 시간대 유일한 생산적인 일이라는 건 그래서 자식 생산밖에 없죠. 자식 생산밖에 없고 나머지는 생산을 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밤이라는 시간이 하나도 중요하지 않았다면 자본주의가 되고 도시화가 되면서 밤이라는 시간이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이 밤이라는 시간이야말로 뭐가 이루어지는 시기야? 본격적인 소비만 이루어지는 시간이죠. 그죠? 본격적인 소비가 이루어지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건 도시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을 보여주는 그런 구조이라고 볼 수 있어요. 됐니? 밤은 소비의 시간이면서 또한 어떤 일상이 묻히는 시간이죠. 일상이 묻히는 시간입니다. 일상이 묻히는 시간. 그렇기 때문에 일상이 묻히기 때문에 뭐를 느낄 수 있어? 해방감을 느낄 수가 있죠. 밤만 느낄 수 있는 해방감이 있어요. 너희도 괜히 밤만 되면 해방감 같은 거 안 느껴지냐? 아니 학교 끝나면 느껴지나? 아, 지금 학원 끝나야 느껴집니까? 아, 이거 참 어렵네요. 10시 넘어가지고 해방감을 느끼신다니 어렵네요. 자, 어쨌거나 낮에는 볼 수 없는 사물의 벌거벗은 모습. 그러니까 일상에 가려진 모습이겠죠. 일상에 가려진 모습. 일상에 가려진 모습들이 꽤 있죠. 그죠? 일상에 가려진 모습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또 굉장히 비밀스럽고 신비한 시간이기도 해요. 밤이.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또 사건이 일어납니다. 사내와의 만남과 거리의 배. 우리는 뭐를 했어요? 이 당시만 해도 이게 문화는 아니었는데 이렇게 나오네요. 더치페이를 했습니다. 더치페이. 이것도 도시의 특징을 보여주려고 하는 거죠. 파편화된 개인화된 특징을 보여주려고 이렇게 놓은 것 같은데 더치페이를 하고 술집에서 나오려고 할 때 가난뱅이 냄새가 나는 36살짜리 사내가 우리와 함께 어울리기를 간청을 합니다. 그 사내는 저녁을 사겠다고 하며 근처의 중국 요리집으로 들어가요. 자, 식사를 같이 한다는 건 뭘 의미하죠? 식사를 같이 한다는 것은 뭔가 일상을 공유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어떤 뭐라 그럴까? 뭔가 좀 진득한 대화를 하고 싶을 때 우리가 야, 우리 언제 만나서 대화하자 이렇게 안 하죠. 뭐라고 해요? 우리 언제 만나서 밥 먹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사실 이제 전통적으로 밥을 함께 먹는다는 것은 뭔가 삶을 공유하는 태도를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뭔가 자기에게 공유해주고 공감해줄 하는 태도로 저녁을 사겠다고 한 거죠. 그리고 조심스럽게 자신의 아내가 급성 뇌막염으로 죽었고 그녀의 시체를 병원에 팔았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의 직업은 서적 월부 외판이었다는 것, 옛날에 부인과 재밌게 살았다는 것 등을 누구에게라도 얘기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었다는 말을 계속합니다. 나와 아는 그 자리를 피하고 싶지만 눌러앉아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내는 아내의 시체를 판 돈을 모두 써버리고 싶어 했고 우리에게 돈이 다 없어질 때까지 함께 있어주기를 부탁합니다. 아내의 시체를 판 돈, 이 돈은 이 사내에게 뭐죠? 예? 죄책감이죠. 그죠? 죄책감. 그죠? 이 돈을 다 써버려야만 이 죄책감이 다 사라질 것 같은 거죠. 중국집에서 나와 우리는 양품점 안으로 들어가서 알록달록한 넥타이를 하나씩 사고 수리 앞에서 귤도 삽니다. 그때 소방차 2대가 지나갔고 사내가 원하는 대로 우리는 택시를 타고 화재가 난 페인트 상점에 도착해서 불구경을 해요. 얘들아, 세상에서 제일 재밌는 구경이 뭐래? 이거래요. 저도 못 봐서 모르겠는데 이게 제일 재밌대요. 그 다음이 싸움 구경이라는데. 자, 그런데 갑자기 사내가 불길 속을 보고
그 속에 아내가 머리를 흔들고 있다고 소리쳐요. 환상을 본 거죠. 아내가 급성 뇌막염으로 아까 죽었다고 그랬잖아요. 급성 뇌막염이니까 머리가 아프다고 많이 흔들었나 봐. 그리고 남은 돈과 돌을 손수건에 싸가지고 불 속에 던져버립니다. 결국 돈을 다 쓴 셈이 되었죠. 그러면 죄책감도 사라져야 될 것 같은데 사라질 리가 없겠죠. 돈 다 썼다고 죄책감이 사라지겠습니까? 안가 나는 약속한 대로 헤어지려고 했지만 돈 다 쓸 때까지만 함께 있어주기로 했거든요. 사내는 우리를 붙잡아요. 혼자 있기가 무섭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오늘 밤만 같이 지내길 부탁하면서 여간비를 구하기 위해서 근처에 들르기를 요청합니다. 사내는 남영동의 한 가정집 대문 앞에 멈춰서 벨을 눌러요. 그리고 요거절 울음을 터뜨리며 월부 책값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해요. 얘들아, 이 사내는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 그 여간비를 자기가 내겠다는 것도 그렇고 이 여간비를 물론 돈이 없어서 그랬겠지만 내기 위해서 월급 책값을 받아야 될 돈이죠. 그죠? 그 한밤중에 근데 요구를 한 거예요. 근데 그냥 요구한 것도 아니고 아주 간절하게 울음을 터뜨리면서. 이 행위는 실제로 그냥 돈만 필요했던 건 아니죠. 그죠? 돈이 필요했던 건 하나의 핑계고 이 행위는 뭐예요? 예? 일상으로 되돌아가고 싶은 어떤 열망이에요. 이 사람은 일상이란 건 낮에 진행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이 사람은 낮에 하는 일이 뭐예요? 월부책을 팔고 월급책 값을 받는 게 이 사람의 일상이에요. 그죠? 근데 그걸 다시 하고 싶은 거죠. 돌아가고 싶은 거야, 낮으로. 일상으로. 그죠? 그래서 울음을 터뜨리면서 월부책 값을 요구한 겁니다. 이 마음에는요, 은연중에 자기는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지 못할 것이라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지금. 지금 밤이잖아요. 그죠? 일상이 감추어진 시간인데 나는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지 못해. 근데 난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어. 라는 이런 생각이 있는 겁니다. 자, 우리는 거리로 나와서 여관으로 들어갑니다. 이 여관이야말로 얘들아, 여관이야말로 어떤 공간이야? 서울의 축소판이죠. 여관. 서울의 축소판이에요. 너 여관 가봤냐? 안 가봤냐? 요즘은 이제 모텔인데 저희 때는 여관, 좀 싼 데는 여인숙. 가면 다 어떻게 해요? 숙박기에 이름을 적고 투숙을 하게 돼 있는데 진짜 이름 적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다 그냥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가짜 이름을 적어요. 그리고 들어가. 그래서 이제 뭐 범죄나 이런 거 있을 때 형사들이 와가지고 여관에서 이제 숙박기를 보는데 실제로 이제 진짜 이름을 적은 사람은 적어가지고 도움이 안 된다고 그러기도 하고 그랬어요. 어쨌거나 거기 들어가는데 각자 방이 있잖아요. 방마다 다 이제 폐쇄돼 있죠. 그죠? 이런 이제 어떤 파편화된 개인, 그지? 어떤 안주나 휴식의 공간이긴 하지만 잠깐 들렀다 가는 곳, 이런 것들이 이제 도시라는 공간의 특징과 잘 맞아떨어지죠. 그래서 서울 1964 겨울에 이 나오는 여관은 이 서울이라는 공간, 도시라는 공간을 축소판으로 이제 잘 형성한 공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는 방을 몇 개를 잡을 것인가에 대해서 약간의 이견을 갖게 됐으나 각자 방을 정한다. 그렇잖아요. 파편화된 개인, 그죠? 개인화. 다음날 아침 일찍 사내가 죽었다고 아내는 나에게 알려줍니다. 안과 나는 말썽에 휘말리기가 싫어서 성급히 거리로 나와요. 아는 그 사내가 죽을 줄 알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유일한 방법으로 혼자 놓아둔 것이라고 말을 하는데, 그리고 아는 우리가 25인데 너무 늙어버린 것 같다고 말을 합니다. 이건 무슨 뜻일까? 서울의 또 하나의 특징, 도시의 또 하나의 특징이 조로의 공간이라고 많이 얘기하거든요. 사람들이 일찍 늙게 만들어버린다는 것 뜻인데, 자, 얘들아, 한번 생각을 해봐. 이전에 공동체, 고향, 이런 공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공동체나 고향에서는 특별한 일이 벌어질까요? 특별한 일이 벌어지지 않아요. 늘 보던 자연의 모습이 내가 죽을 때까지 변하지 않고요. 내가 하던 일이 죽을 때까지 변하지 않아요. 그죠? 특별한 일이란 건 없습니다. 그죠? 근데 그 공간과 비교했을 때 이 도시라는 공간은 어때요? 예? 너무 많은 것이 빠르게 변화하죠. 그죠? 그죠?
너무 많은 경험을 요구해요. 너무 많은 경험을. 과거에 이런 시골이란 공간, 고향이란 공간, 공동체의 공간에 비해서 너무 많은 경험을 요구하는 거죠. 너무 많은 변화와 너무 많은 경험을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어떻게 해요? 늙는다는 것은 그런 거잖아요. 너무 많은 정보를 받아들이게 되는 거잖아. 그지? 이른 나이에 너무 많은 정보를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살면서 죽음이라는 거, 자살이라는 것을 몇 번이나 보겠니? 그렇지? 근데 25살에 너무 일찍 경험을 해버린 거죠. 자, 윗글에 나타난 서울이라는 근대 도시의 공간적 특성으로 적절하지 않은 겁니다. 1번. 공동체적 공간이 아닌 파편화된 개인들이 살아가는 공간이다. 파편화된 개인들이 살아가는 공간. 아까 여관에서는 각자 방에 묵었죠? 파편화된 개인입니다. 안과 나와 나눈 대화 중에서 서로 가장 만족스러웠던 대화가 자기만 알고 있는 정보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할 때였어요. 그죠? 파편화된 개인. 그런 개인들이 살아가는 공간이 바로 도시, 서울입니다. 자, 그 다음은 삶의 터전이 아닌, 삶의 터전은 공동체, 고향 같은 공간이죠. 필요에 의해서 잠시 머무는 공간이죠. 여기가 선술집이면서 여관이죠. 필요에 의해서 잠시 머무는 공간. 일상의 시간이 낮과 구별되는 밤이 또 다른 활동의 시간이 되는 공간입니다. 그렇죠? 소비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공간. 그죠? 자, 그 다음에 모든 것이 빠르게 소비되고 변화되는 것을 경험하는 공간. 그래서 어떤 공간이라고 그랬어요? 조로의 공간이라고 그랬죠? 너무 일찍 늙는, 너무 일찍 늙어버리는 그런 공간이라고 그랬죠. 타인과의 소통과 욕망의 절제를 중시하는 공간이다. 타인과의 소통 X, 욕망의 절제 X죠. 그죠? 타인과의 소통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죠? 개인이 중요하고요. 욕망의 절제라기보다는 욕망의 표출이 중요한 공간이 바로 도시죠. 했습니까? 이 정도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좀 옛날 소설이긴 한데 지금도 공감할 수 있는 구절들이 꽤 있습니다. 그죠? 아주 뛰어난 작품으로 평가되는 그런 작품이니까 이것도 잘 받으십시오.